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11일 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 11개를 단독 선출해 모두 가져갔습니다.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회 일정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다고 종결 처리한 걸 두고 야당은 특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174일 만에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이 소식들 들고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한군이 그제죠. 저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그날인데 군사분계선 단순 침범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이 경고 사격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단순 침범이니까 네. 큰 뭐 문제는 아닐 거라고 보고요. 만일 이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좀 더 분석은 필요한데 우리가 이제 경고 사격을 안 했으면 더 침범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침투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이 잘 경계를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어쨌든 공교롭게도 하필 이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뭐 단순 침범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은 없을까요? 그렇죠. 단순 침범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경고 사격을 안 했다라고 하면 더 침범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다른 이제 도발로 연결되었을 수도 있을 텐데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서 넘어오지 말라고 경고 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로 마무리됐다라고 보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이 전선에서 지금 당장 북한이 이렇게 침투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경계 태세는 조금 강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죠. 그렇군요. 네, 어제 대북 확성기 방송하지 않았다는 내용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일단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저희가 뭐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고정식이 한 24개, 각 사단마다 하나씩 있어요. 한두 개씩. 예. 그리고 이제 이동식 확성기가 한 16대에서 총 4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9일 날 2시간만 딱 하고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하면 이것이 가지는 것이 우리가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태도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걸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고 40개 전체를 다 가동할 수도 있으니까 북한이 자중자애하기 바란다. 이런 의미를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 조절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는 카드 자체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카드고 북한으로 봐서는 아킬레스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써버리기보다는 조금 잘라서 살라미 형태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전술적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확성기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이 대북 확성기가 10km에서 30km까지 멀리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 뭐 10km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엄청나죠. 사실상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km에서 30km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바람의 영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 산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서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산이 거의 없잖아요. 아주 낮은 산이고 그래서 아주 깊게 30km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전선 같은 경우에 중동부전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산들이 많잖아요. 그게 이제 넘어가는데 한계는 있겠죠. 그런 차원이고요. 서부 쪽은 많이 길게 간다.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북한 역시 전방 지역에 대남 확성기를 좀 설치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대북 확성기는
주민들, 특히 병사들한테 북한 병사들한테 좀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전략이 맞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보내는 것이 그 내용이 무슨 뭐 평가나 판단의 기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제 뉴스도 이렇게 보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포함한 국내 뉴스 그리고 북한이지만 북한 군인이고 북한 주민이지만 북한 내부의 뉴스를 모르잖아요. 그런 뉴스도 이제 보내기도 하고 여기에 날씨 예보 그리고 이제 우리 BTS를 포함한 우리의 가요들 이렇게 보내면 이것이 북한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이제 그 체제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한류가 상당히 퍼져 있다는 것은 뭐 기본 이제 상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 한류를 차단하기 위해서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그리고 평양문화의보호법 이 세 가지 법을 1년 단위로 해서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 법을 만들어서 한류를 차단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에 이게 대북 방송이 된다면 이것이 이제 체제 균열을 가져오게 되고 또 북한 인민군들한테 내부 동료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여기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뭐 얼마 전에는 그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북한 주민들이 한국 문화를 접한 북한 주민들 뭐 북한 정부에서 좀 처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북한 김여정 부부당이 그제 낸 담화 보면은 뭐 특유의 비아냥도 없고 네. 좀 수위를 조절하는 듯한 모습 보였거든요. 이 속내는 뭘까요? 사실상 이제 그 김여정 그러면은 비아냥의 대표 선수인데 이번에 이제 발표한 걸 보면은 비아냥이 없었어요. 그리고 담화문도 굉장히 짧은 게 최근에 이제 발표한 담화문 중에서 가장 짧은 담화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담화문의 핵심 내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북 전단이 계속 오고 그리고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병용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과거에는 보지 못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 스스로도 굉장히 수위를 조절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2시간 동안만 방송을 하고 더 이상은 이제 안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응답일 수도 있고 또 북한 스스로도 수위를 조절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북한이 다음 혹시 도발을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우려가 있는 건데 일단 우리 일부 탈북민 단체에서 오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북 전단 10만 장을 북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이 또 이를 빌미로 좀 도발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은 뭐 항상 있죠. 제가 이제 엊그제도 그 자유북한 운동연합 거기에 박상혁 대표하고 같이 이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보내겠다는 그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조그만 힘이라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알거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바람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풍속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남풍이 많이 불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단을 보내기에 좀 유리하고요. 그리고 겨울을 중심으로 해서 봄, 가을 쪽은 북서풍이 좀 많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우리한테 전단을 보내는데 유리한 그런 기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한반도거든요. 그래서 만일 이제 오늘에 보낸다라고 하면 오늘의 바람이라든지 이제 방향이라든지 속도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일 보내면 아마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보낼 때 조금 이제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이것을 이제 공개해서 보내느냐 비공개로 보내느냐 그 차이는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개해서 보내면 북한도 여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공개해서 보내면 이것은 반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전략적 마인드도 그분들이 좀 가질 필요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번 4차 오물풍선의 경우에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 떨어져 굉장히 우려를 샀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문제 제기한 목소리가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듣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풍선이 김포와 용산을 지나서 청담대교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용산에도 한 개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그것이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갔다. 그럼 그 주변에 떨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군에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대통령실에 울타리가 뚫혔으니까 경호작전의 실패고 작전의 실패죠.
네, 들으셨는데 자 비행 금지 구역이 뚫렸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행 금지 구역이라 하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7km 이렇게 원형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것을 이제 P73 구역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어떤 비행 물체도 이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저 화면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군의 그 헬기들도 다 이 3.7km 바깥 P73 구역 바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이제 이 오물풍선이 온 것에 대해서 이곳을 지나갔으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북한에서 딱 그 용산을 향해 가지고 이걸 보내면은 용산으로 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풍량과 풍속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여태껏 여기에서 나온 것들이 무엇인지는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이제 1차, 2차, 이번에 이제 3차, 4차까지 이렇게 보낸 건데 그 내용을 보면은 쓰레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것을 뭐 격추한다고 그러면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그것을 그렇게 쏴서 터뜨리는 것이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내려앉게 해서 수거하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저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오물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투기도 아니고 폭격기도 아니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느린 속도로 상대적으로 보면 지나가는데 그거 격추 못해서 안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좀 전에 말씀하신 분이 사성 장군 출신인데 그분도 이런 것들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뭐 그분을 제가 다시 비판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것을 왜 안 했는지 그 정도는 이해하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얘기한 새로운 대응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 이게 뭐 드론을 활용한 도발이냐, 뭐 다른 국지적 도발이냐 분분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 뭐 새로운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이제 북한에서도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2015년도에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목함 지뢰 사건이 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여기에 대해서 76.2mm, 그다음에 14.5mm 고사포하고 저기 평사포, 평곡사포 그 각각 한 발, 세 발씩 이렇게 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번에 고정식 이런 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설에 대해서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까지는 쓰레기만 보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쓰레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제 우려하고 있는 화생방 물질이나 또는 폭발물들을 보낼 수 있는 거죠. 네, 걱정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제 네 번째는 아까도 모두의 이제 우리 그 서해상에 나가 있는 기자분이 보도를 했지만 그 리포트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실상 올해 지금 6월 말에 북한으로 보시는 주요한 정치 행사가 하나 계획이 돼 있어요. 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인민회의인데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언제죠? 그게 이제 이번에 최고인민회의가 6월 말에 개최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작년 12월 말에 김정은이 무엇을 헌법을 개정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말이 헌법보다 더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남북 관계를 적대국 관계로 규정하는 거, 그리고 하해 협력, 통일 이런 말들을 다 빼내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인민들하고 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김여정이 말하는 새로운 도발에 해당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국경선을 정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국경선을 헌법에 포함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의 국경선은 지금은 군사분계선이 하나의 국경선 역할을 하지만 지금 서해에서의 북방 한계선을 북한이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비해서 북한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설정하는 그런 어떤 그 경계선이라고 할까요? 해상에서의 거기에 대비한 이제 이런 도발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북한이 말하는 수중과 수상에서의 무인기를 동원한 도발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다시피 그런 무인기를 사용해서 북한도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걱정이 많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시장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개 독식입니다. 자,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에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는 내용이죠. 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 선언하면서 개원에 이어서 원 구성도 반쪽이 됐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네, 민주당이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인 법사위 그리고 운영위, 과방위 위원장을 다 가져가서 국민의힘이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상임위가 핵심 쟁점이었죠. 본회의가 열리기 전 어제 막판에 국민의힘이 법사위만 양보해주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포기하겠다며 최종 절충안을 제시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두 차례 협상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오후 2시로 공지됐던 본회의는 오후 5시에서 저녁 8시로 두 차례 연기가 됐다가 결과적으로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의장실 앞 통로를 지키며 피켓 농성 시위를 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를 이어간 여당 의원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의원총회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의 뜻을 모아 방금 전에 이 편파적 국회 운영을 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 내로 선출하겠다는 건데 모레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네, 민주당은 조금 전 이 대화의 창구는 여전히 열려 있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꾸려진 상임위는 당장 오늘부터 가동해 대여 공세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의원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곧 첫 회의를 소집할 것이란 소식을 알렸습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오늘 오후 4시에 간사 선임을 위한 첫 번째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서둘러 원구성을 강행한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목적이 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가 예고된 만큼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국회 롯텐더홀에서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럼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였는데요. 그 모습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 원칙은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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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까지 협상안을 저희들이 고심 끝에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초지일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방송 장악을 위한 과방위를 강탈해서 움켜쥐겠다. 이 입장을 견지를 하고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 협상안에 거부감을 보이면서 민주당 의총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방금 돌아와서는 단칼에 거부를 했습니다. 네, 다 들으셨고 장현주 부위원장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추경 원내대표 지금 방금 얘기 들어봤는데 자, 법사위를 준다면 운영이 과방위 포기하겠다 이렇게 협상안을 민주당이 제시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이거 왜 안 받은 겁니까? 글쎄요. 사실 저는 그 국민의힘의 원내대표가 그 협상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그동안 임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소수 정당이 된 여당 입장이거든요. 그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상력을 또 보여줘야 되는 것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역할이었을 텐데 그동안 사실 이 원구성과 관련해서 법정 시한을 지킬 것이고 안 되면 법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협상을 또
진지하게 임해야 되는 것도 뭐 여와 야의 또 책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과정에서 야당은 계속해서 법사위와 운영이 양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 해왔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면 더 이상 협상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사실상 협상을 포기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도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 협상 과정에서 좀 무책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단순히 그냥 민주당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법사위, 뭐 운영위, 민주당이 가져간다라고 양보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니 국민의힘은 어쩔 수 없다라는 취지로 보이콧한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을 탓하고 결국에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좀 무마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법사위를 준다면 뭐 운영이 과방위 포기하겠다 이런 협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 전에 나왔어야 되는 이야기들이고 또는 법사위나 운영위 과정에서 그런 민주당에게 뭔가 협상의 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 것은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막판이라도 협상이 안 되는 거였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은 이종무 실장님.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뭐 국회 그동안 상임위원장 두고 관례를 좀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관례상 지금까지 이래 왔는데 민주당이 왜 이러느냐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 자, 법사위를 준다면 운영이 가방이 포기하겠다 했는데 민주당은 왜 안 받았을까요? 민주당은 처음부터 3개 상임위를 내줄 생각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미 상임위원장을 다 내정도 하고 투표도 했습니다. 먼저 만약에 법사위를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안을 제시했을까요? 이미 3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공언도 하고 내정도 하고 투표도 하는 그 일정 속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어떠한 카드를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떠한 역대 개원 국회도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하면 좋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상임위원장 배분을. 그건 개원할 때부터 협상을 통해서 견제와 균형을 하자라는 그런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은 47일간의 개원 협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2대에서는 아니 우리 날짜 지키겠다. 처음으로 이러는 겁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사실 이 관례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즉, 이 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당에서 해야만 서로 견제가 될 수 있다. 만약에 국민들이 뽑아준 대로 만약 한다면 제가 민주당에 묻겠습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소수당이 됐을 경우, 국민의힘 계열정당이 완전 190석을 얻었을 경우, 그리고 여당이 소수당이 됐을 경우 그때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렇게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고 한다면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십시오. 할 겁니까?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소수당의 목소리를 내야죠.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해야죠.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집권당이 그러니까 일당이 됐을 때 네. 그만큼은 그냥 누려야 된다. 이건 다수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폭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 국회의장에 이어서 야당이 어제 상임위원장 선출을 단독으로 처리한 거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 영상 보고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민주당 일방으로 독주하게 하는 그 폭주의 속도를 그리고 내용을 일부 과속 방지할 수 있는 바로 상임위가 법사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만이라도 저희들은 꼭 있어야 되겠다. 그것이 국회의장의 독주를 견제하고 또 의회 독재로 흐릴 수 있는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상임이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네, 보신 것처럼 우원식 국회의장이 11개 상임위원장 하면서 땅땅땅 11번 이렇게 친 건데 이종무 실장 일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상임위원 3명이죠. 강송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배치가 됐습니다. 뭐 민주당의 대표 공격수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자, 일각에서는 좀 파격 인선이다 이렇게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배치된 부분?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국회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선언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이 세 분을 제가 편회하는 게 아니라 이 세 분은 사실상 의사봉을 휘두는 것보다는 민주당 쪽 상임위원석에 서서 자신들이 그러니까 상대를 상대로 해서 자신들의 어떤 뜻을 펼쳐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딱 어울리는 되게 저격수라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의사봉을 쥐어주겠다는 건 곧 독선적인 어떤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자신들이 이 다수의 어떤 그런 위원석을 배경으로 해서 의사봉을 마음껏 자신의 원하는 대로 휘두르겠다 이런 것과 다름없거든요. 즉 그래도 다 가져가려면 야당에서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이분이 의사봉을 잡으면 그래도 우리 얘기를 좀 들어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민주당에도 분명히 중진 의원들 중에는 합리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은 대표적으로 사실 그 한 정파, 즉 또 친명 일색 또는 강성 발언 또는 이 야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당에 대해서 존중을 하지 않는 그런 정치 활동을 특히나 보여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독식하고 이 세 분을 지금 이렇게 임명한 건 독선적인 운영을 하겠다라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어쨌든 장인주 부위원장님, 오늘부터 민주당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상임위 가동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벌써부터 강대강 대치가 예상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종 특검법 공세를 펴겠다는 입장인데 바로 뭐 추진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번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결국 민주당으로 하여금 정권을 견제하고 그리고 민생에 관련해서도 일 제대로 하는 야당이 되어달라 그런 뜻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하루도 공전할 수 없고 일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지금 힘있게 그리고 속도가 있게 관련된 현안들을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도 단독으로 가동할 방침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너무 강성한 분들이 위원장이 된 것 아니냐라고는 하고 있지만 또 민주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분들이 강성하다, 공격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추진력이 있다라는 평가도 내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 있는 상임위원장들이 왔으므로 그동안 묵혀뒀던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만큼은 국민의힘의 출신이 해야만 견제가 될 수 있겠지 않겠냐라는 또 어떤 논리를 펴는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거부권이라는 부분들을 자제하거나 또는 또 합법적인 상황에서만 사용한다라는 전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거부권을 사실상 남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사위가 국민의힘이 반드시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 논리는 이제는 타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오히려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감으로 인해서 그런 어떤 정치권의 쟁점이 되는 법안뿐만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법안까지도 발목이 묶이는 현장들을 우리가 지난 국회에서도 많이 목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장뿐만 아니라 과방위원장까지도 가져왔으니까 국민들이 기대하시는 개혁 과제들 그리고 신속하게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관련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죠. 새로 선출. 목소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떻게 의사 일정 펼쳐나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은 사실상 슬로우 트랙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일소위로 심의하라고 내리고 일소위에서 올라오면 법사위에서 그냥 처리하고 본회의장 올리면 본회의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처리할 생각이고요. 네, 이종훈 실장입니다. 일단 쭉 들으셨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할 일이 없어졌고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 거부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일단은 당내 특위 그리고 시행령 동원해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게 좀 한계가 있어서 명확하기 때문에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나갈까요? 글쎄요. 아마 국민의힘은 좀 난감할 겁니다. 왜냐하면 21대 국회 개원 때 또 18개 상임위를 전부 다 민주당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47일간의 줄다리기가 있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가 저항의 의미로 전국 사찰을 돌면서 사실상 그 의회를 보이콧하자 쫓아다니면서 사실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예. 그래서 18개를 독식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민주당이 할 대로 다 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만큼의 어떤 협상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비춰졌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듣지 않겠다. 그냥 7일 만에 끝나겠다. 법대로 하겠다라고 그냥 드라이브를 걸고 의사봉을 그냥 11번을 두들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전혀 다르고요. 18석을 만약 독식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아마 좀 무기력해 보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믿을 건 여론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국민이 이렇게 하라고 민주당을 표를 찍은 건 아니다. 사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얼만큼 담아내느냐가 민주주의거든요. 그런데 다수결에 의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독일의 나치당과 똑같습니다. 나치당도 독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국민들 다수가 원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나치당이 생긴 거거든요. 언제나 다수를 정하는 그런 정당이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 결과는 언제나 독주와 독재와 독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국민들은 아마 민주당을 선거로서 평가하지는 않더라도 지지율은 하락되고 지지율이 하락될수록 당내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중형 선고로 이재명 대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측 입장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국 비용이라는 점이 인정됐는데 여전히 대표님과 상의 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이십니까? 검찰 추가 수사 이어가겠다는 입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정갈 기자. 이르면 오늘이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대북 송금 판결문을 정밀 분석하고 있고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검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 작성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중에 기소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고 빠르면 오늘 가능성도 있는데요. 지난 7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서 대북 송금 혐의가 인정이 되면서 이제는 칼끝을 이재명 대표 쪽으로 돌렸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만큼 추가 소환 통보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추가 소환은 없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일단은 양측이죠. 검찰, 이재명 측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핵심 쟁점들 살펴보면은. 일단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낼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관련해서 대북 송금 혐의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 부분을 알았다던가 또는 보고를 받았다던가 승인을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라는 점을 검찰이 입증을 해내야 되는 부분, 이것이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 입장에서는 10차례 넘게 직접 보고를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부분들이 증거로서 입증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 증거로서는 각종 관련자들의 진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관련된 결제 문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들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정말 직접적으로 이재명 당시 지사가 이런 전반적인 사정들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승인해줬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다만 아마 검찰로서는 오늘 또는 내일 기소할 수 있겠다라는 보도가 나온다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기소를 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가서 검찰이 정말 어떤 증거를 내놓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이 증거에 대해서도 아마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들도 아마 치열하게 또 반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동안 쟁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이 실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게 이 대북 사업을 보고했는지에 대해서 1심 재판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는
왜 미루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재판이었다면, 당시 지사의 재판이었다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혐의가 제3자 뇌물죄거든요. 바로 보고를 했다가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증거가 될 겁니다. 연결고리가.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는 실제로 그 수익이 대가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 이 중간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혜가 돌아가는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부지사로서 쌍방울과 북한 간의 이 돈의 어떤 송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보고하는 그런 위치였기 때문에 그 보고 여부가 이화영 부지사의 그런 형량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아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판사 역시 그 당시에 이것은 이화영 부지사의 어떤 재판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지 않는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판결문에 보면 이게 완전히 적시가 돼 있습니다. 형사 11배 신판사가 쌍방울 대북송금은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즉 이 판사가 바라보기에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들이 일치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그 자기 공문으로 사인한 것, 지금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문, 내가 나를 좀 초청해달라. 이런 공문들이 증거가 될 것이고 또 이화영 부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련인 5명이 모두 다 증언이 일치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증거와 증언들이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 안 된 증거와 증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검찰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이재명 대표의 미래에 좀 관심이 좀 집중된 상황에서 어제 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당원 당규 개정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했지 않습니까? 네. 이 실장님한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느 신문은 이렇게 오늘 제목 달았더라고요. 언터처블, 건드릴 수 없는 당대표 만들기 이렇게 했던데 네네. 이런 미묘한 시점에 이런 민주당에서 내린 결정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그 결정도 또 이재명 대표는 아이고 내 임기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서 설득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표현만 약간 달리해서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러니까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기소와 그다음에 공소 재판이 계속 열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지금 회피하려면 대선 후보까지 되고 끝내는 대통령까지 돼야만 이 사법 리스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계산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각에서 저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안타까운 건 우리 이 정당 민주주의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무너지고 있다. 즉 제왕적 총재, 뭐 쌈김 시대의 그 총재에서 지금 많은 부분들을 고쳐왔습니다. 정당 내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표의 권한도 줄이고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일으킨 정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왔는데 지금 이번에 당원 당규 개정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백지화시켜서 제왕적 총재 이전에 정말 모든 권력이 다 지금 그 대표에게 집중되는 그런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당원 당규 개정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오늘 사설에서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장윤주 부위원장께서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실장님은 이렇게 주장, 의심까지 하셨는데 자, 진짜 이유는 뭔가요? 글쎄요, 저는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비 규정을 또 보완하는 차원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이제 사퇴 시한을 1년 전으로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 규정이 없다 보니까 너무 막힌 규정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비한 규정에 대해서 좀 보완하는 차원이었던 것도 분명한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되면서 좀 지나치게 또 논란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 점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뭐 일극 체제가 아니냐라는 논란까지도 지금 좀 함께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당원 당규라는 것이 또 당 차원에서 뭐 대표를 위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당원 당규만큼은 당 차원에서의 준비 과정도 있는 것이고요. 당원들과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또 합의와 설득의 과정들도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미비 규정 보완 자체가 어느 날 뚝딱 이루어지거나 뭐 1인
시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확대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이 끝까지 이루어질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 이후에 또 당에서 이 당원 당규를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건강하게 잘 나아가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함께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행처럼 번진다입니다. 자,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자, 초등학생이 교감 선생님의 이 뺨을 때리는 충격적인 장면 한번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땀 때렸다. 그래 감옥이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야그 그만 줄 거야? 만만해. 네, 다시 봐도 좀 화가 나고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한데 장 기자, 이 학생을 모방한 놀이가 이 초등학교에서 확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이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이 충격적인 일이요. 어린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놀이로 지금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화면으로 보셨겠지만 아이의 이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 선생님께 욕설은 물론이고 가방을 휘두르고 침도 뱉고 팔까지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다 노출이 되면서 아이들이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전북 교사노조 위원장이 SNS에 이렇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친구에게 개 XX라고 욕을 하면서 네. 이 뺨을 때리는 신용을 아이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변호사님, 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에서도 일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참 네. 걱정이 많이 되는데 아이들 교육상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말씀 주신 대로 유튜브나 언론 매체에서 이 영상이 반복적으로 재생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모방하는 지금 이런 영상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된 A군과 같은 학급에 있는 학부모들 말에 따르면요. 이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급에 다니는 아이들도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반에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성인 남성들이 들어오면 혹시 이 가해 학생의 아버지인가 싶어서 깜짝 놀라는 그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초등학생에게 이 출석하지 마라 10일 통보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또 한 차례 소동이 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준비된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이거 잊어버려서 지금 찾고 있는데 이거 네 거 아니잖아. 저 자전거 주인이요? 뭔 소리예요? 사진을 이거 타고 있어서. 뉴스 제보할게요. 엄마가 절 때렸어요. 저한테 욕을 하고 왜?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네, 장가 기자, 이 자전거를 보여줬는데 이게 훔친 자전거라고 합니다. 이 학생이. 야, 이 훔쳐서 경찰 조사까지 또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맞습니다. 이게 지난 8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아까 자전거 한번 보셨겠지만 딱 봐도 어린이가 탈 만한 자전거가 아니죠. 굉장히 큰 자전거인데 이 학생이 선생님을 때려서 10일 동안 학교 출석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이 학생이 자전거를 훔쳐서 밤에 저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이 주인과 맞닥뜨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3학년밖에 되는 아이를 저 자전거 주인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마음은 부글부글하지만 뒷짐을 진 채로 경찰에 신고하고 아이를 계속 이렇게 몸으로 제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아이의 행동을 또 촬영을 하니까 이 여자 참교육 좀 해야겠다라면서 도로에 확 뛰어들거나 또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갑자기 자전거 주인에게 정말 배가 고파 죽겠다라면서 이 아이가 자기 밥 좀 사달라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경찰이 왔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형사 미성년자여서 정식 입건할 수 없고 또 계도를 해서 어머니께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변호사님 일단은 아이 걱정도 많이 됩니다. 네. 안타깝기도 하고 일단은 그래서 뺨에 있는 상처를 물어보니까 엄마가 때렸다고 하고 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아동 학대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가 교감 선생님한테는 마치 교감 선생님이 잘못한 것처럼 몰고 또 이게 자신의 부모 탓을 갑자기 또 하면서 네. 마치 모친으로부터 신체적 학대도 당했고 아침밥을 안 차려줬다. 이거는 사실 유기방임에 해당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욕설을 했다 우리 엄마가 이런 부분들도 또 정서적 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부모가 나를 학대했다라는 또 프레임으로 아이가 변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동학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요. 뭐 아이가 했던 말들이 실제 부모가 아이에게 했던 학대 행위인지 아닌지 그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학생이 강제 전학도 여러 번 다녔다고 하고 뭐 부모는 또 아이 심리 상담 치료도 거부해 왔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뭐 부모의 방임 이 문제 될 수 있는 건가요?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아이에게 적절한 보호, 치료의 의무가 부모에겐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유기방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전북교육지원청에서도 학교에서 여러 차례 치료 또 상담에 대해서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이를 거부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한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에는 이 A군 이 부모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 아이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지원청은 일단은 아동학대로 고발 조치는 했지만 사실 이 수사가 진행되는 데는 수일, 수개월이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가 보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출석정지 10일 동안 또 자전거를 절도하는 이런 상황까지도 발생했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이 긴급 임시 조치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긴급 임시 조치가 내려지게 된다면 이 부모로부터 아이를 일단 좀 빠르게 분리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좀 안전 가옥, 임시 거처에서 보호하면서 이러한 심리 치료나 다양한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어서 네. 이러한 임시 조치 요청할 것이다라고 교육지원청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부모가 며칠 전 인터뷰한 거 보면은 아이가 이제 일방적으로 선생을 폭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학교가 뭐 선생들이 뭐 아이를 좀 차별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쭉 말씀하신 내용 들으면 좀 신뢰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기엔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 주신 대로 A군 어머니는 내가 담임을 폭행한 것도 잘못됐고 내 아이가 교감을 폭행한 것도 잘못됐다. 다만 이 모든 원인은 학교 측이 내 아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대했기 때문에 원인이 된 거다라는 것이 그 모친의 주장입니다. 예. 그렇지만 이 아이가요. 이런 일이 처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회 비슷한 일을 반복을 해서 여러 학교에서 강제 전학 조치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이 초등학생이 강제 전학 조치까지 당하려면 심각한 학교 폭력 행위 정도가 인정이 되어야만 강제 전학 조치가 된다는 점에서 이미 과거에 수회 반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만약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네. 사실은 이 해당 조치, 그러니까 학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심리 치료나 혹은 진단을 소홀히 할 경우 내 자녀에게 결국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 어떤 것이냐면 더 큰 범죄의 가해자가 내 아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라도 늦지 않게 아이를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정한 치료에 임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이 전남 무안군에서 모자가 함께 해상으로 뛰어들어서 뭐 사망한 사람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자, 장가 기자, 이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이제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고의로 숨지게 했다 아들이 이런 사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9일에 한 선착장에 SUV 한 대가 바닷가로 추락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70대 노모, 그리고 50대 형, 그리고 40대 동생, 총 3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70대 노모와 50대 형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돼서 숨졌고 남동생 A씨는 인근 주민이 트렁크 유리를 깨고 구조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처음에 해경은 이들 모자 3명이 해산물을 채취하러 선착장에 갔다가 사고가 난 것 아니냐 이렇게 봤고 사실 당시에는 기사들도 그렇게 다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의 치매 증세 때문에 형과 함께 공모를 해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경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사후에 조사하다 보니까 가장 형편도 어렵고 어머니 치매가 점점 중증으로 바뀌어간다 해서. 네, 뭐 한편은 생각으로는 얼마나 이 뭐 어머니가 치매인 어머니가 모시면서 힘들었을까 이런 안타까움도 있으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압박도 있을 거고요. 예. 또 간병에서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는 가족을 살해하는 간병 살해 사건 어제 오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이 사건 비롯해서 뭐 지난해도 그렇고요. 가깝게는 지난 3월에도 80대 남편이 아내를 3년 이상 돌보다가 치매 증세가 악화돼서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법원에 가면 양형 기준상 징역 5년에서 8년 구간으로 선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 형량이 어떻게 될까 보다도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짚어보고요. 네. 22대 국회에서도 간병비 제로와 간병비 급여화 부분을 법안 1호로 추진한다라고 합니다. 국가가 간병비 부담을 좀 줄여주는 신속한 조치를 먼저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33도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더운데요. 하지만 이런 폭염도 남아메리카 무더위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멕시코 전역은요, 현재 40도가 넘는 폭염에 호수가 사막처럼 변하기도 하고 하얗게 둘러싸인 호수 소금띠 사이로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습니다. 또 찌는 듯한 무더위에 멕시코의 멸종 위기종인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 집단 폐사하기도 했는데요. 멕시코는 원래 무더운 지역이라지만 이례적인 폭염까지 덮치면서 멕시코 국토의 약 90%는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에서 가장 덥다는 미국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는 최근 50도가 넘으면서 28년 만에 최고 기온을 보였고요. 전국 유세를 벌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유세장에는 지지자 10여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상고온 현상으로 폭염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피해는 전 세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배우 이영애 씨가 쌍둥이 자녀와 함께 아동권리단체에 5,100만 원을 기부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영애 씨는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희귀 질환과 뇌 손상으로 병원 치료가 시급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온 기부를 결심했다는데요. 하지만 이 기부금은 이영애 씨 단독 기부금이 아닌 이영애 씨의 중학생 쌍둥이 자녀도 각각 50만 원씩 보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따뜻함은 배가 됐습니다. 이 기부금은 아동권리 전문단체를 통해 희귀병 아동 환자 치료비로 쓰일 예정이라는데요. 이영애 씨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아동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자녀들과 함께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많은 이들에게 기부 가치 이상의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 픽 전해드렸습니다.